김치 논쟁, 한복 논쟁, 메시 논쟁에서 보듯이 이제 중국의 민족주의적 사고는 선전, 선동을 통한 수인의 결과가 아니고 샤파농, 우머당, 지샤누 등 소외된 사람들의 정신 승리를 위한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너스토리입니다. 2019년 유벤투스 선수로 방한했던 호날두, 이 부상을 이유로 경기에 나서지 않고 팬 사인회도 거부했던 반면에 중국에서는 경기도 뛰고 팬들에게 고맙다는 글도 SNS에 올리면서 우리나라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호날두 국내 팬들은 대부분이 안티로 돌아섰고 이 배신감에 날강두라는 별명을 얻었죠. 호날두에 대한 비판은 날강두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축구 문제는 결국 축구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일이 얼마 전 홍콩에서 있었죠. 이번에는 호날두가 아니라 메시였는데요. 마이애미 소속 메시는 부상을 이유로 친선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반면 3일 후 일본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는 후반 교체로 30분간 뜁니다. 이 일로 메시는 중국에서 일본의 스파이라는 비난과 함께 공공의 적이 됩니다. 여기에 3월로 예정됐던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중국 방문이 취소되고 며칠 전부터 중국 국영 CCTV 채널에서는 메시가 나온 광고, 스포츠 프로그램에서는 메시 사진들이 삭제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축구를 축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국인들과 중국 정부, 왜 이렇게 유별나게 반응할까요? 메시의 노쇼 사건은 홍콩보다 대륙에서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티켓 가격이 624달러나 되는 고가임에도 예외 1시간 만에 매진될 만큼 큰 관심을 끈 경기였습니다. 주최 측은 50%를 환급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자신들도 메시가 부상으로 결정한다는 통보를 경기 당일에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시가 일본에서 뛰었다는 사실에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을 자국 대표팀만큼 좋아했던 중국 팬들은 배신감을 느껴서인지 외부 반중 세력이 의도적으로 홍콩을 모욕하고 싶어 했다라거나 메시가 홍콩 행정부 관리들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 않아 고의로 경기를 거부했다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와 호날두의 노쇼 원인은 우리나라나 홍콩이나 비슷하지만 이 사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날두는 그냥 날강두로 비난받지만 축구 실력이나 그의 업적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날두와 같은 국적의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나가서 16강에 진출하면서 좋은 평가를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유난스럽고 과격하게 반응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식 애국주의, 다른 말로 하면 지나친 민족주의를 원인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21세기 중국의 민족주의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데요. 과거 중국의 민족주의가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 100년 넘는 구력의 역사에서 출발한 이념이었다면 이 시진핑 시대의 민족주의는 외세로부터의 압박을 이겨내고 국력을 키웠다는 자의식, 자부심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 다른 점은 정부 주도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민족주의의 열기를 전가의 보도로 삼고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국내, 국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중화민족, 중국인, 중국 공산당의 삼위일체로 외부인, 다시 말해 외국 문화 그리고 자국의 소수민족 문화를 배제합니다. 여기에 외국이라는 건 소위 반중 세력으로 치환되기도 하고 소수민족은 회족, 만주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이 모스크 사원 건축 반대 운동이라든지 한라 식사 반대 운동 그리고 청나라 역사에 대한 비판 등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오랜 기간 중국인의 전통 복장으로 알려졌던 만주족의 치포가 사라지고 당 명나라 때의 한푸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제재하라는 암묵적인 분위기에
이 중국 내 대형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대부분 사라졌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지만 중국 스타일이죠. 알아서 해야 하는,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뉴스를 통해 전해진 동시에 우리도 피해를 본 중국의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2010년 반체제 인사인 류샤보우가 노벨 평화상을 받자 중국 정부는 노르웨이 연어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7년에는 사드 문제로 롯데가 중국에서 철수합니다. 2018년에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방문 중에 85도C에 들렸다는 이유로 중국 내 85도C 카페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있었고요. 돌체앤가바나가 중국인을 모욕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2018년 대규모 보이콧 운동이 있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의 재무책임자 몽환주를 체포하자 캐나다 구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요. 2020년에는 H&M이 인권 탄압 문제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에 반발한 중국인들이 H&M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명품 브랜드인 불거리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대만에 중국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커지자 불거리는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메시 사건도 마이애미 축구팀 구단주인 데이빗 베컴이 나서서 사과했지만 결국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경기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이런 주요 사건을 보면 중국 정부가 앞장서고 샤오퍼농이나 우모당 같은 관제 네티즌들이 따라가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여론을 지간으로 부르는 자발적인 우모당들이 이끌고 정부는 배후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도 이슈를 만들어서 국제 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중국 내적으로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간우는 중국의 이 민족주의적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중국 정부나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구와 언론, 페미니즘, 동성애, 민주주의, 인권 등 서구 문화, 특히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주 올리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민족주의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만과 홍콩의 반중 인사들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다른 의견을 내는 중국 내 유명 지식인 전문가들도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지간우를 대표하는 인물은 구엔무찬인데요. 웨이보에 72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사회 이슈메이커라 20, 30대 남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명이 슈창인 구엔무찬은 30대 여성으로 일상생활 속 소소한 주제를 바탕으로 깔고 정치, 사회 주제에 대한 게시물을 포스팅합니다. 이 구엔무찬이 올린 내용을 보면요. 하루에도 수십 개가 넘는 글들을 포스팅합니다. 미국, 일본,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내용도 주기적으로 올리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한국으로 칭하지 않고 남조선으로 부릅니다. 이 글은요,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전통 공연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라면서 깎아내리는 글이고, 이 글은 한국 대통령이 언제 남한군의 통수권을 가졌냐라는 내용, 이 글은 설날에 붓글씨로 써서 문에 붙이는 전통 풍습을 다루면서 이것이 남조선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자국의 문화를 훔쳐갔다는 프레임으로 이슈를 만들려는 듯한 글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한국의 원조라고 주장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자주 거의 하루에 하나씩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도 포스팅합니다. 구엔무찬은 2014년 당신은 중국인이다 라는 글로 유명해진 후에 2020년 광둥성 인터넷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김치 원조 논쟁도 결국 이런 지간우들이 합작해서 이슈를 키운 사건이고요. 한복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한복은 중국 정부 주도의 민족주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의 선전, 선동 전술도 여러 단계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관영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정부 주도의 선전, 선동 전략에서
SNS가 활성화되면서 샤오펑과 우머다웅이 출연했고 또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민족적인 자부심이 높아지면서 애국주의로 무장한 지간우들이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중국인들을 선전선동시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현대의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적 사고는 오랜 기간 중국 정부의 쇠뇌 공작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애국심을 기반으로 도덕적인 명분, 여기에 정부의 묵인하에 지원까지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발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경제적인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됐습니다. 김치 논쟁, 한복 논쟁, 메시 논쟁에서 보듯이 이제 중국의 민족주의적 사고는 선전, 선동을 통한 쇠뇌의 결과가 아니고 샤오펑, 우머당, 지찬우 등 소외된 사람들의 정신 승리를 위한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대졸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사회의 불만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의 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 지간우가 될 잠재적인 후보들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중국의 일반 네티즌들의 인터넷 활동은 제한받는 반면에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는 지간우들의 온라인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의견에 반박하는 것도 이제 중국 네티즌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콩 중문대학교 팡 교수의 자료를 보면 웨이보에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계정의 경우 연간 수백만 위안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추정합니다. 지간우들이 언제까지 자발적으로 민족주의, 애국주의 정서로 중국의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 자극적이고 어그로 끄는 사실 여부가 중요치 않는 애국주의 글들을 정부가 띄워주고 또 돈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 언론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런 지간우들의 어이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들이 여과 없이 노출될 텐데요. 이 돈이 될 만한 어그로 끄는 뉴스들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언론들 또 일부 인플루언서들도 따지고 보면 그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중국의 그런 수준의 그런 뉴스에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응하는 순간 우리 수준만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